자, 또 시작합시다. 459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우리 쌍무계약은 양당사자가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인데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이건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생기고 편무계약에서는 안 생긴다고 있죠.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자, 460페이지. 동시행항변권 별표였어요. 표문제 잘 나옵니다. 쌍무계약은 양당사자가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인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당사자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란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이행관계니까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나 이행 못 하겠다라고 거절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얘기해 볼까요?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줄 때까지 매수인은 나 대금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고 거꾸로 대금 가져올 때까지 나 이 물건 못 넘겨준다. 재산권 못 넘겨준다라고 매도인은 또 거절할 수 있잖아요. 쌍방이 이런 거절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매매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관계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 타방의 채무 이행시까지만 자기 채무를 연기하는 게 불가하다 해서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타방의 채무. 자,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줄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거꾸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넘겨주는 걸 거절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선행 특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항변권 안 생기죠. 거절권 안 생기죠. 선행 의무자가 먼저 이행해야 하니까 이것은 당신 이행할 때까지 나 이행 못 하겠소라고 거절 못 하죠. 항변권이 안 생겨요. 근데 예의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예의적으로 선행 특약을 맺었더라도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후 이행 상태가 현저하게 불안하게 돼. 이행을 못할 염려도 다분해. 자, 자기가 자재를 먼저 공급하고 3개월 후에 결제를 받기로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야. 그러면 자재 공급해봤자 3개월 후에는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결제를 못 받으면 자기도 어려워져. 그러면 당신 회사가 불안하니까 지금 자재값 줘야만이 나 이행하겠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공평하겠죠? 그래서 불안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선행 의무자가 의무가 지체되고 있는 중에 이행을 안고 있는 걸 지체라고 그러죠.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을 안고 있는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해버렸어요.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선행 의무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생긴다 그러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중도금은 먼저 주고 잔금과 등기 교부가 동시행관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도금을 준다는 날짜가 됐는데도 안 주고 있는데 그게 잔금 기일까지 와버렸어. 등기를 넘겨준다는 날짜까지 왔어. 그러면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이 선행인데 중도금 플러스 지연배상, 잔금 기일까지 연체된 지연배상, 잔금 이것과 그 부동산의 등기 교부가 동시행관계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잔금 이후부터는 지연배상 문제가 안 생기죠. 중도금 이후에 잔금 이전까지만 지연배상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중도금도 선행 특약이지만은 등기를 넘겨준다는 날짜까지 왔으면은 동시행 항변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등기 넘겨줄 때까지는 나 중도금도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을 때는 항변권이 존재하면은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항변권이 존재 시에는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는 거. 항변권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것은 주장을 해야 이행지체를 면하는 거냐? 당사자 간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는 주장 없어도 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걸 존재 효과설이라고 그러죠. 주장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소송이다, 법원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에서는 주장을 해야 이걸 원용이라고 그러죠. 원용주의라고 그러죠. 주장을 해야 참작해 준다는 거예요. 주장을 안 하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참작 안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안 주고 있으니까 나도 안 줬던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당신 이행하고 받아가세요라고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을 내리죠. 이걸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원고, 일부, 승수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 이럽니다. 항변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의 볼까요? 460페이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자, 우리 동시행 항변권. 그 밑에 판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가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은 그 매도인이 그걸 말소해 줄 때까지 매수인은 나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없어요. 그렇죠. 거기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밑줄 치하고 있죠. 1번 판례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가압류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라는 거. 그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2번도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졌어요.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돼서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채무에도 동시행 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거. 존속한다. 예컨대 쉽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빌려가는데 그 오토바이를 빌려간 자의 자동차를 맡겨놓고 빌려갔어. 그럼 오토바이를 반환받는 것과 자동차를 내주는 것이 동시행 관계라고 했다고 봅시다.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네. 잃어버렸으면 그 오토바이 값을 받을 때까지는 나 이 자동차 못 내줘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이행불능으로 돼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나 이 자동차 못 내주겠다라고 이행 거절권이 생기죠.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461페이지. 성립요건.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가적, 쌍무계약은 양당사자 의무 간에 생기는 것이 동시행 관계니까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만이 항변권이 생기는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쳐죠. 당사자의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으로 생긴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특약이 없다면 거기 여섯 번째 줄에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없다에다 동그라미 딱 쳐야죠. 별개의 계약상의 채무에서 생긴 경우는 특약이 없는 한은 항변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만약에 특약이 있다 한다면 생기는 거죠. 특약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거기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거기 별 펴세요.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와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잘 나오니까 설명 들어갈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1억 원에. 그래서 이게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서 병이라는 자가 경락인이 나왔어요.
경락이 나왔는데 경락대금을 이 을이 다 수령해 갔어요. 이자가 수령 헌자죠. 그리고 이 토지는 경락인에게 등기가 넘어갔어. 그렇죠? 그런데 이 경매가 무효화됐네.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자, 경락대금을 수령해 간 자가 이 채권자잖아. 채권자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아야 안 받아요?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경락대금 반환, 경락대금을 이자한테 반환받는 거죠. 반환 의무와 반환과 이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줘야 이제? 갑한테 넘겨줘야 하잖아. 그러면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해주는 것은 상대방이 같아요, 틀려요? 지금 대금은 을한테 반환받는 거고 등기는 갑한테 넘겨줘야 하잖아. 상대방이 다르잖아. 그러면 나 이거 대금 받을 때까지 등기 못 넘겨줘? 거절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그럼 항변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을한테 등기를 넘겨준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죠. 이 대금 받을 때까지는 나 등기 못 넘겨줘. 근데 을한테 넘겨준다? 갑한테 넘겨줘야 한다. 갑한테. 그러면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동시행 항변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거기 제일 끝에 나오네.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거기 나오잖아요. 왜 안 생긴다는 걸 거기 써놨잖아. 상대방이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판례다. 나오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암기하려면은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동그라미 치고 제일 끝에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동그라미 치고.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는 서로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동시행 관계 아니다. 그렇게만 암기해놔도 금방 풀 수 있지 않냐. 금방 확인할 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여기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는 한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때까지는 나 대금 못 주겠다라고 여기 대금 공제를 대금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 공제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공제하기로 약정했는데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를 매매대금 지급에 가름함으로써 매도인이 채무 대신에 변제했다면은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했다면은 그거 구상권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그게 뭐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 을이라는 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병이 사는 거야. 병이 사는데 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사기로 했어. 그러면 대금 지급과 등기를 넘겨주는 것과 나머지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잖아. 근데 이 을이 경매가 들어간다고 실행을 한다고 그래. 근데 갑이 이거 안 갚으니까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대신해서 갚아줬어요. 구상권, 그러니까 대신해서 변제했어요. 변제했어요. 그럼 변제했으면은, 자, 이거 대금을 다 줬을 때는 구상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죠. 만약에 대금을 공제하면서 줬으면은 이 사람이 갚아야 하는 거니까 구상권 채권에 동시행 관계를 주장 못하지만 대금을 다 준 상태에서는 이걸 구상권 채권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가적 관계인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는 거죠. 구상채무와 매수인의 구상채무와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자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면은 이자가 갚아야 하는데 갑이 갚아버렸으면은 그 대금을 조금 줬잖아. 나머지 금액을 줄 때까지는 등기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 갚아버렸으면은. 이자가 갚았으면은 상관없죠, 그 대금을. 그런데 갑이 변제해줘 버렸으면은 바로 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나 등기 못 넘겨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갑이 갚아버렸다는 얘기죠. 매도인이 대신해서 변제했다. 여기 네 번째 줄에 나오네. 네 번째 줄에 매도인이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했어요. 네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런다면은
나머지 금액 받을 때까지는 나 등기 못 넘겨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죠. 대신해서 갚아줘 버렸으니까.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참고해서요. 확대 적용 사례다 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경우다 해서 1, 2, 3, 4번, 5번까지 다 눈여겨보야겠죠. 계약 해제의 원상 회복 의무, 매도인의 담보 책임. 3번,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전세금 발행과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 서류 교부. 자, 4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가등기 담보의 3번과 4번이 가장 잘 나와요.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목적 부동산의 본등기 및 인도 의무. 이게 동시행관계고. 매매대금에서는 매매대금과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 동시행관계고. 그럼 판례로서 인정되는 거 뭐냐? 1번,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죠. 4번,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죠. 1번과 4번이 가장 잘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은 지상물 매매대금과 지상물의 이전 등기, 인도와 이전 등기가 동시행관계고. 6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소멸하는데, 해소시키는데 상호간의 지분의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관계다 그러죠. 1번과 여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야는 3번, 4번을 동그라미 쳐놓고 통설 판례로 인정하는 것은 1번과 4번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물론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자, 그 밑에 니을번.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니을번도 별표해 놓으세요. 니을번. 그 밑에 니을번. 당사자가 변경됐어요. 자, 우리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됐더라도 변경된 당사자한테도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존속에다 동그라미 쳐. 존속. 소멸한다 이러면 틀려요. 거기 존속한다 써 있죠? 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어야 한다. 여기 제일 밑에 줄에 두 번째 줄. 선행 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해갖고 나오죠? 원칙적으로는 여기 선행 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은 없다라는 거. 그지만 거기 예의해갖고 463페이지 A번 불안한 항변권. 이게 A번이죠. B번. 자, 선행 의무자가 이행 불능 중에,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기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선행 의무가 지체 중에 후 이행기의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항변권 생기죠? A번, B번. 그 제목만 색칠해 넣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대방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있을 거. 그랬을 때. 니은번이 또 시험 문제 나오죠. 수령지체. 자,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이행 제공 없이는 상대방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계속 존속해요. 계속 인정하죠. 항변권은 거기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는 한 이 동시행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다.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써있죠.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항변권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존속한다는 거.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상대방 항변권은 계속 존속한다. 자, 효력 464페이지. 이행 거절 권능이다 해갖고요. 1번에 제일 끝에 연기적 항변권이다 써있죠? 일시적으로 변제기를 연기하는 게 불가하다는 거. 그러면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된다. 써있죠? 항변권이 존재하는 자체만 갖고도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송상의 효력이다.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에서 참작해 주는데 상환 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써있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고 일부 승수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다. 급부라는 말이 이행이라는 말이에요. 이행, 상환 이행 판결. 자, 그 다음에 상계 문제다. 상계 첫 번째 줄.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이런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자동 채권에다 동그라미 쳐.
상계하지 못한다. 주의할 의무자가 상계시키는 걸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뭔 말인가 좀 설명 들어갈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과 1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토지의 등기를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잖아요. 근데 이자는 1년 전에 1억 원에 대한 대여금 채무, 대여금,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대여금 채무가 있다. 돈을 빌린 채무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지가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죠. 채무자죠. 이 채무자가 지가 마음대로 이 대여금 채무와 이 대금 채권을 상계시킨다 한다면은 이 사람은 대여금 채권만 없어지고 이것만 없어지고 등기는 못 받았잖아. 등기를 넘겨주면서 상계시킨다면 상관없는데 주지도 않고 상계시킨다면은 을의 항변권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넘겨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계 처리는 못 한다는 거. 그걸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을 측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등기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을 측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건 상관없겠죠. 그것을 수동채권이라고 해요. 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하지만 제일 밑에 수동채권에 의한 상계는 허용된다 써있죠.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못하지만 주의할 의무자 측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건 못하지만 받아야 할 측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건 상관없겠죠. 그걸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465페이지 제일 위에 참고해갖고요. 자동채권, 수동채권 써있죠. 자,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그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하죠. 자, 이자가 상계하면서 이 사람은 채권이 소멸돼 버리잖아. 이 사람은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이자가 자동채권인데 주의할 적극적인 의무자가 등기도 안 넘겨주면서 상계 처리한다면은 이자가 항변권이 우습게 되기 때문에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멸시효나 동시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거. 동시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자, 이래서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는데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확인 사살하고 넘어갑시다. 동시행 항변권은요, 신문제가 잘 나오니까 하나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여기 9번 문제 볼까요? 552페이지 9번. 552페이지 9번. 찾았어요?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피담보 채무 변제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맞았죠? 자, 여러분들 담보권에서는요, 채무 변제가 선행이에요. 내가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저 돈 먼저 갚아야지. 저당권 말소해 줄 때까지는 나 돈 못 갚아. 이거 말도 안 되죠. 지가 먼저 갚아야죠. 그렇죠? 채무 변제가 선행이고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동시행관계가 있는 일방의 채무가 이 채무도 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별개의 약정. 아까 별개의 약정에서 생겼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 항변권이 없다고 그랬죠. 동시행관계가 없다고 했죠. 특약이 있을 때만 있다고 했죠. 그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가 특약이 없는 한은 동시행관계에 있다라고 나왔은 게 틀렸죠. 특약이 있을 때만 있고 그렇지는 없죠. 우리 아까 밑줄 쳤던 기억나죠? 그러면 2번 틀렸어. 동시행관계 없습니다. 별개의 약정이니까. 자, 3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아까 오토바이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오토바이 값을 받는 것과 자동차를 돌려주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아까 오토바이 얘기했죠?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도 반대 채무와는 여전히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았죠? 4번.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죠? 4번도 맞고. 5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저당권 말소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의무와는 동시행관계다. 그렇죠. 저당권 말소해 줄 때까지 나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알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것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확인 하나 해봤습니다. 위험부담 466페이지에 위험부담으로 들어가 봅시다.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누가 감수하냐? 위험,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그러죠. 불이익을 누가 감수하냐? 부담이라는 말은 감수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수할 거냐? 이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쌍무계약상의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실행 가능했지만 그 후에 불능이 되는 거.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하죠. 후발적 불능. 그런데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불능이 됐을 때 누가 위험을 감수하냐?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냐? 채무자주의다 그럽니다. 채무자주의.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감수한다. 쌍방우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됐어요. 불능이 됐어요. 이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생각 자체가 틀린가벼. 이번에 그 노틀담 그 성당 불났잖아요. 파리. 지금 이제 불난 지가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됐잖아. 근데 건축을 새로 하라고 그 기업가들이 돈을 낸 것이 몇 억 유로? 1억 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기업가가 1억 유로를 냈어요. 누비똥 그 회사가 회장이.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또 2억 유로 내고 나는 2억 유로 내겠다. 그거 봤어요? 몰라요? 네. 엄청나게. 그래갖고 지금 몇 조 원이 모였대. 그럼 우리나라 지금 산불 나갖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돈 냈어요? 냈다는 소리 들었어요? 환장했어. 네. 생각 자체가 틀려요. 생각 자체가. 기껏 내야 몇십억 내고 말지. 냈다 해도 정부에서 그것도 압력 넣어갖고 어쩌갖고 그냥 좀 내고 말지. 그렇게까지 되잖아요. 1200억이 1억 유로인데, 1000억 내는, 우리나라 기업 하나도 없죠. 어디가 없죠. 그래서 참 생각 자체가 더불어 산다는 생각을 없는 거야. 지네들만 그냥 평생 그냥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가 봐 아마. 그렇죠? 네. 그 외국 애들은 더불어 산다는 세상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내가 도와야지 이러면서 참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자, 쌍방우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을 때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누구냐?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매도인은 이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를 못 하죠. 이게 채무자입니다. 불능채무자는 매도인만 얘기해요. 매수인은 대금을 줘야 할 채무자인데 대금 채무자인데 대금은 불능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돈은 불능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이 대금 청구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 못 하죠. 매도인은 이행 청구한다, 이행 청구 못 한다. 불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받은 것이 있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어 그러면 다 반환해 줘야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놓았어. 자, 화재가 났는데 화재 보험금이 나와. 그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보험금, 화재 보험금, 수령 보상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죠. 자, 매매대금을 보다도 보험금이 더 나오네. 그러면 채권자가 유효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대금을 주면서 보험금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대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의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이 넘어가는 거. 채권자주의다.
538조. 채권자주의다. 자, 채권자주의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 있는 불능 이나 또는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불능 귀책 사유 없는 불능 이런 경우는 매도인은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못 한다라는 거. 아니 이행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원래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자기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일 때는 이행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대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인이 이행이 면제됨으로 채무자의 이행 면제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면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익을 상환해야죠. 이익의 반환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별장을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4월 5일 날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다 전소돼 버렸어. 그러면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 별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러죠. 이것 보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있었으니까 이거 계약은 유효해요.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한데 자, 이 산불이 난 것이 갑의 잘못이 없어. 갑의 잘못, 을도 잘못이 없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불능이죠. 그랬을 때는 자, 이거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어. 갑은 이 별장을 넘겨주는 것이 면제도 있겠죠. 당연하게 다 타버렸으니까 그 대신 대금 청구를 못 하죠. 그러면 3억 원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을 갑이 감수하는 거죠. 이걸 갑이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그래요. 이 불능 채무, 이 건물을 넘겨줘야 할 채무자, 이게 채무자죠. 매도인이죠. 그럼 매수인은 채권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매수인은 대금 채무자인데 왜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안 씁니까? 대금 채무는 불능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불능 채무, 채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매도인만 얘기해요. 매수인은 금전 주의할 의무자지 대금을 주의할 의무자니까 매수인은 채권자일 뿐이지 채무자는 아니죠. 그러면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중도금 계약금을 받았다 이러면 다 돌려줘야죠. 그 대신 매수인도 갑한테 갑의 잘못이 없는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죠. 그렇죠? 갑의 잘못이 없으니까. 근데 을의 잘못으로서 불이 났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을의 잘못으로 불이 났어. 또는 수령지체 중에 을이 받아가야 하는데 안 받아가고 있는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갑은 3억 원을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의 잘못으로 불이 났으니까. 그 대신 자기가 이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양도소득세는 예를 들어 3천만 원 내야 해요. 근데 등기가 안 넘어가도 되다 보니까 세금이 면제됐잖아. 3천만 원 내야 할 세금도 안 내게 됐잖아. 그렇죠? 그것은 반환해야죠. 3억 원의 대금은 받지만은 3천만 원의 대금은 어차피 이행했으면 자기가 들어갈 비용이잖아. 안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 그것은 을한테 반환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3억 원인데 화재 보험금이 5억 원이 나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자기 잘못 없이 불이 났으니까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이 났으니까 을은 이 3억 원을 주면서 5억 원의 대상청구권 보험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요, 쌍방의 잘못 없이 불이 난 거 얘기했고, 을의 잘못으로 불이 난 거 얘기했잖아요. 갑의 잘못으로 불이 난 것은 없잖아, 여기에.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이 난 것은 뭡니까? 매도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귀책 사유. 매도인의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 된 것은, 이것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이행불능이라는 것. 그러면 이행불능이면은 갑의 잘못이 있으니까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해서 대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갑한테 청구할 수 있죠. 여기 위험부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라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능에서 생기는데 쌍방의 잘못이 없으면 채무자 위험부담지,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권자 위험부담지. 근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면 위험부담이다, 이행불능 문제다. 이행불능 문제. 이게 위험부담.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볼까요? 위험부담이란 466페이지.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긴 양채무의 존속상의 결령관계를 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즉 쌍무계약의 서류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거기다 밀치하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돼서 소멸한 경우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문제가 된다. 대금 채무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자,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자, 요건의 두 번째 줄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효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받았던 것이 있으면은 467페이지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걸 다 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다 넘겨줘야죠. 그렇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자, 여기 2번에 근데 채무자가 자기가 채무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자, 양도소득세가 이익이 발생했어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안 내게 됐어. 그건 반환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반환해야 한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써있죠? 자, 그런 것이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도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문제, 위험부담. 여기 11번 문제 봅시다. 553페이지 11번.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도래 전에 낭리로 건물이 소실되었어. 낭리면은 벼락이 맞았어. 그러면은 양당자자 귀책사유가 없는 불능이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떠올려야죠.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 청구한다 할 수 없다. 그럼 받았던 대금은 다 돌려줘야죠. 그거. 자, 그럼 풀어봅시다. 이제 맞는 것은 원시적 불능 문제를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후발적 불능이죠. 왜? 매매계약 체결 후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매도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 말도 안 되죠. 갑이 면책되면은 을도 대금 채무가 면책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불강력적으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의 대가관계에 놓여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오케이. 3번이네. 3번이죠?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4번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갑은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낭리는 갑의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3번만 맞았죠? 이런 식으로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자, 위험부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후발적 불능인데 쌍방어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위험을 감수해요. 매도인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대금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대금 청구. 그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상 청구권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는 대가를 지급해야죠. 대금 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부담 뒤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채권자 귀책 사유 있는 불능이나 또는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는 거. 수령지체다 하면은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안 받아줘서 이행을 못하게 된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때는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이행이 면제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매도인의 잘못이 없을 때 위험부담인데 매도인의 잘못이 있으면은 위험부담이다. 채무불이행 문제다.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돌려받고 또 매도인의 잘못이 있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죠. 채무불이행 문제죠. 위험부담은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468페이지. 오늘 공부는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 공부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요. 별표 오세요. 매년 나와요. 매년. 이거 매년 나옵니다. 별표. 자, 잘 들어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뭔가?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계약이다 해서 이걸 제3자 약관계약이라고 하죠. 권리 취득이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다. 시험 문제가 주로 이렇게 나오죠. 이 건물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어요. 을과. 근데 이 대금은 병한테 갖다 주기로 했어요. 이게 제3자죠. 자, 우리 이거 볼까요? 둘이 계약을 맺었으면은 대금을 받을 채권자는 갑인데, 대금 채권자가. 근데 갑이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갖다 주기로 했어요. 매매 대금. 대금 지급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걸 둘이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내용 속에 병에게 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이걸 제3자를.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운송계약, 여러분들, 우리 택배 기사한테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계약을 맺잖아요. 보험계약, 여러분들 생명보험, 보험금은 누가 수령토록, 자녀가 수령토록 이렇게 지정해 놓잖아요. 배우자가 수령토록 지정한다든가. 또는 변제를 위한 공탁계약. 공탁이라는 거 맡겨놓는 거잖아요. 누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맡겨놓는 거, 공탁. 그 다음에 많아요. 예금계약. 제3자에게 예금을 수령토록 하는 예금계약. 병존적 채무인수계약.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라는 거 뭐냐면은, 을이, 잘 들어보세요. 갑이 1억 원의 1년 전에 빌려줬던 1억 원의 대여금, 그러니까 빌린 채무가 있어요. 대금 채무가 있어요. 병한테 돈을 1억 원 빌렸던 바가 있어. 그걸 이 매매대금으로 대신해서 갚아주려고 그래. 그러면 이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채무를 인수한 거죠? 그건 인수했다고 해서 갑의 채무가 없어진 건 아니야. 갑의 채무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을도 병한테 채무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갑의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생긴 거죠.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계약. 채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 넘겨줬다 이겁니다. 인수키를 했다. 그럼 병은 을로부터 받아도 갑의 채무가 소멸하고
을이 안 줘. 그럼 갑한테 청구할 수 있죠. 여전히. 아무튼 더블로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갑이든 을이든 누구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병을 위한 계약이죠, 이게. 오케이? 그래서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내리죠. 자, 그러면 이 이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청하는 자다 해서 요약자라고 그래요. 이자를. 제3자에게 이런 대금을 대신해서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자. 이자가 응락하는 자잖아요. 낙약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자는 받는 자잖아요. 수익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와 관계가 있어요. 이걸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부존재, 갚아줄 돈이 없어. 갚아줄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어요. 사유에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에는 영향 없다. 그러면 부존재,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계속 계약은 그냥 유효해요. 그러면 이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보상관계라고 해요.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계약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동시행관계, 동시행항변권 이런 것들은 병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한테도 수익자에게도 병에게도 대항 가능하죠. 무효 취소, 해제,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익자는 제3자의 보호규정에 해당되냐? 제3자의 보호규정에 해당되지 않죠. 보호규정에 해당 없다. 제3자, 무효 취소를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의 제3자라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지금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이 계약 내용 속에서 나온 자지. 새롭게 을과 병이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계약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 생명보험계약을 맺는데 보험이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금 수령권자를 제3자로 지정했을 뿐이지 제3자가 보험이사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니까 제3자에 해당 안 돼요. 제3자의 보호규정에 해당 없다라는 거. 그럼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병이 선을 할지라도 병한테도 무효 취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이 제3자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취소권, 해제권 없다라는 거.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없어요. 이런 거 없다라는 거.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죠.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이거 요구된다는 거예요. 낙약자에게.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러죠.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럼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돼야만이 채권이 1억 원의 대금 채권이 병에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낙약자 측에서는 수익자에게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수익의 의사 여부 확답을 요청해 볼 수가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요. 근데 확답이 없어.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안 받겠다는 뜻으로 본다. 확답을 하지 않으면. 자, 네 번째. 자,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채권이
확정되죠.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수익 의사표시가 되면 채권이 확정되는데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죠. 자, 다섯 번째. 자, 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겼을 때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수익자한테 손해배상하도록. 하지만 수익자는 해제는 못 하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생긴다는 거예요. 수익자는. 요게 또 잘 나오죠. 낙약자가 이행을 했어요. 이행한 후에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라고 나와요.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그러면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냐? 이 병한테 이행을 했던 부분은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청구 못한다. 왜 그러냐? 자, 이 이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더라도 원상 회복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갑한테 해야 합니다. 이미 이행했던 부분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한 문제가 5개 지문으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한 지문이 나오고 나머지 3개 지문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5개 지문으로 엮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책을 확인 사살 해볼까요? 469페이지. 자,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 그 그림을 보면 보상 관계, 그 다음에 요약자, 수익자 관계, 대가 관계. 낙약자와 수익자 관계는 권리 이전 관계다 그러죠. 우리가 법적 성질,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거기 밑줄 치었네. 제3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아니다 써 있죠?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수익자는 세 번째 줄, 계약 당시에 특정 현존치 않아도 된다는 거. 특정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 약관이다.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계약이다. 거기 두 번째 줄, 병존적, 중첩적 채무 인수. 거기다 밀착하죠.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그렇지만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면책적 채무 인수, 이행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자, 뒷장을 넘어가서 여기 우리 3번에 계약의 원인관계, 보상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기억반에. 보상관계가 계약의 원인관계인데 이게 계약의 내용이죠. 내용인데 거기에 A번에 네 번째 줄 따라서 보상관계의 흠결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이거. 보상관계가 계약의 내용이니까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은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자한테도 그걸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B번이 바로 그 얘기네. 수익자는 보상관계의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 없다겠어. 제3자 보호 규정에 해당 없다겠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보상관계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색칠해야죠. 보상관계의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 수익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471페이지. 대가관계. 여기 이걸 대가관계라고 그러죠.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471페이지 두 번째 줄 제일 위에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써있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계약의 효력이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여기 낙약자에다 동그라미 쳐죠. 거기
기억번,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했을 때,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했을 때 권리가 직접 취득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써있죠. 누구한테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낙약자에게. 그러면 이게 권리 발생 요건이라는 거. 권리 발생 요건. 수익 의사표시가. 자, 뒷장이 넘어가서요. 수익 의사표시 하기 전에 이 형성권을 가지는 건데 일종의 자 여기에 네 번째 줄에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써 있죠. 그게 중요하죠. 여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요. 확답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확답이 없으면은 뭐한 것으로 된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색칠했죠?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이제 채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미술 취하죠. 이거죠. 수익의 의사표시가 되면은 채권이 확정됩니다. 1억 원의 대금 채권은 변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또는 5천만 원만 감에 거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변경 소멸시킨다.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수익의 의사표시 한 후에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해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 낙약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써있죠. 여기 계약의 해제권이나 수익자는 원상 회복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무엇은 있다고 나서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 못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무엇은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거기 그 밑에 판례 1번, 2번 이거 별표 해놓으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해제권, 해제 원인이라는 원상 회복 청구권이 없다 이겁니다. 없는데 2번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473페이지. 요약자에 대한 효력이다. 요약자. 자, 이 요약자는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하면은, 여기 보세요.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이 되면은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제3자의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냐. 이게 나와요. 거기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써있죠. 거기 빚을 취하죠.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아냐몰론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낙약자에 대한 권리다 해갖고요. 여기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낙약자는 원상 회복을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수익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이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근데 이미 이행을 했어.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줬어, 대금을. 그러면 그걸 원상 회복 청구를 이 수익자한테 행사할 수 있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약자한테만 해야 한다. 요약자한테만. 이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갑이잖아. 그럼 갑한테 대금 반환 청구해야죠.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오케이? 그게 바로 니은번 얘기죠. 니은번. 자, 그러다 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다 공부했어요. 문제 한 문제 풀어봅시다. 요것 갖고 다 해결되는 거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자,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 13번 문제 있네요. 13번 찾았어요?
554페이지 13번. 554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병전적으로 인수하여 거기다 비춰죠. 병전적인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병전적 채무 인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병전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키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맞았잖아요. 1번 맞았고 2번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어. 자, 이게 지금 매도인의 채권자 이거죠.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매수인이 직접 이행하기로 했어. 이게 바로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고 동시에 매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할 수 있다. 맞았죠? 1번, 2번 같은 얘기잖아 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므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성립요건이라고 있어요. 권리의 발생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요. 수익 의사 표시는. 그럼 벌써 3번이 벌써 틀렸구나. 금방 알죠. 4번. 제3자가 수익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는 형성권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대위 행사할 수도 있죠. 자, 5번.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를 한 후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여기. 수익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이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렇죠. 수익자한테는 효력이 없죠. 그러면 5번도 맞았죠. 자, 14번 하나 더 풀어볼까요? 금전 수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어. 바로 이거죠. 돈을 2억 원을 빌렸는데 갑이 병한테 이걸 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서 을이 병한테 갚아주기로 했어. 그럼 병존적 채무인수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1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병에게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여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이 낙약자는 을은 병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있어요? 있다고 있죠. 그러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 그러면 이행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갑이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을은 병에게 2억 원을 지급 거절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X토지의 이전 등기를 받는 것과 대금을 주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러면 이전 등기를 받을 때까지는 나 대금 못 주겠다라고 이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한테도 거절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항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2번도 틀렸죠. 거절할 수 없다 나왔습니다. 3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병은 채무불이행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이 수익자가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랬잖아. 취소권, 해제권, 원상 회복 청구권은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3번도 틀렸고. 4번. 을이 병에게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억 원의 향수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수익한 것으로 본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4번도 틀렸고 5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은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5번 틀렸고 지금 맞은 것은 1번인데 1번 다시 읽어볼까요? 갑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은 을이 갑과 병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을이 갑과 병 제가 지금 이것은 무효를 얘기했네.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이거잖아 이거. 이거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이거잖아. 저는 이걸로 지금 읽었어.
이제 그게 잘 보여요.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이건데 이것은 계약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무효를 가지고 대금 줄 것 없지 않냐라고 무효를 가지고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죠.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 말이 그게 대가 관계예요. 거기서 저는 지금 갑과 을의 무효 이걸 설명하고 있었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갑과 병 사이 계약을 대가 관계라고 그래요. 대가 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이게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은 유효거니까 을은 병한테 대금 줘야 한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죠. 대금 줘야죠. 그러니까 1번만이 맞았네요. 1번만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갑과 병 사이 계약이라고 나왔으니까 대가 관계예요. 대가 관계는 계약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해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대금 지급을 해야죠. 그렇죠? 거절할 수 없다. 그럼 맞은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해결이 되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이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요 어떻게 나와도 다 맞춰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오늘 공부했고 이제 계약의 해지부터 해서 다음 주에 계약 강론까지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5월 1일 날은 오전 반 해갖고 민사특별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오전 10시부터 한 3시간 하면 될 거니까 가급적이면 참석하세요. 자, 아무튼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